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DSP 48회 기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경덕입니다. 항상 제가 현실적인 목표가 70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개 문제 중에서 6개 문제는 확실히 맞추고 나머지 4개는 확률의 힘으로 하나 정도 맞추면 달성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처음 진행된 48회 시험을 보면 무언가 유형과 표현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제하는 출제진이 좀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문항을 재구성할 때 생성형 AI를 썼거든요. 근데 이 출제하시는 분들도 생성형 AI를 쓴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새로운 유형에 맞게 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50개 문제 순서대로 살펴보시죠. 먼저 데이터 분석의 이해고요. 여기서는 비교적 괜찮은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두 문제 말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지식 경영에서 SECI 모델에 대한 것들은 항상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라든가 책에 있는 내용들 충실하게 보셨으면 어렵지 않은 문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가부터 한번 살펴보면 정량적 데이터가 있죠. 네, 정량은 말 그대로 숫자를 의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량적 데이터는 숫자 같은 것들이라서 이거는 저장하기가 조금 쉬운 편입니다. 예전부터 쉬운 데이터였고요. 오히려 정성적 데이터는 글자 같은 것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비정형 데이터고 조금 더 저장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통계적 분석이나 저장이 어렵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편입니다. 한 번 더 처리를 거쳐야 되는 데이터고요. 최근에 빅데이터 환경에서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항상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 항상 뭐 정량적 데이터에 비해서 정성적 데이터가 처리가 어렵거나 더 활용하기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정성적 데이터가 말씀드렸듯이 처리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수고가 든다, 돈도 많이 든다라고 보고 있죠. 많은 아주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네요. 정답은 2번,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두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들이 조금 어려워지고 용어들이 섞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복잡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기출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과 표현을 달리하면서 만약에 생성의 AI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해보면 더 뭐랄까요? 더 미묘한 언어의 표현을 가지고 정답과 오답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끝에 보면 뭐 갖는다, 갖지 않는다, 뭐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답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문제에 있는 지문들을 4개 문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번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죠.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여러 사용자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는 거죠. 만약에 다양한 목적에 따르지 않고 단일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파일의 형태로 가져간다거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따로 저장하지 않고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장부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죠. 5번은 아주 직관적이고 간단한 문제죠.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은 누가 보더라도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고요. 근데 공부 시간도 숫자, 시험 성적도 숫자입니다. 정답은 1번 회귀 분석이 될 거고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뭐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보겠네요.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기 요인인데요. 이것도 지금 문항을 재구성하면서 보기를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쉽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 가이드라인이나 우리 책에서 등장하는 표현들, 책에서 등장하는 항목들이냐 아니냐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위계 요인으로 가이드에서도 책에서도 세 가지를 꼽고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꼽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냥 한번 시험을 쳐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문제인 거죠. 7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를 같이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3대 핵심 요소. 당연히 프로세스도 포함될 수 있거든요. 바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근데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와 기술과 인력을 상대 핵심 요소로 꼽고 있기 때문에 4번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8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서 역량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는데요. 이 중에 2번을 보면 여기 알고리즘이스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알고리즘이스트는 사실 앞쪽에 나왔던 그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관련해서 그런 뭐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정보의 침해 같은 것들,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알고리즘이스트들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그런 위기 요인에 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알고리즘이스트가 사실 직접적인 그렇게 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요 표현 같은 것들을 보면 새로운 단어 원래 이 책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을 엮어서 새로운 표현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알고리즘이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와는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죠. 9번으로 가보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드 스킬의 하드는 전형적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형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될 알고리즘이라든가 뭐 코드에 대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을 거고요. 소프트 스킬은 주로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사람과의 대화라든가 뭐 도메인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할 겁니다. 4번에서 뒤에서 나오는 설명 부분, 정형 데이터 수집하고 처리하고 이런 뭐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하드 스킬에 가까운 거죠. 10번 역시 책에 나오는 어떤 과정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과정을 책에서 디지털리제이션과 커넥션, 연결과 에이전시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 문제고 이것도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 처음 시험을 친 분들이라든가 기출 문제를 많이 안 보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10개 문제 살펴봤고요. 바로 우리 파트 2로 넘어가서 데이터 분석 기획 10개 문제도 살펴보시죠. 분석의 대상과 분석의 방법에 따라서 4가지 유형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책에서도 그냥 간단히 표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죠. 통찰이 답이고요. 12번에서 크리스 DM이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 이름을 보시면 크로스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뭔가 굉장한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나 다 써먹을 수 있다. 아주 표준적인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 아닌 거를 묻고 있죠.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데이터를 정제한다거나 합친다거나 뭐 포맷을 맞춘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데이터 탐색은 오히려 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을 한 다음에 준비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 데이터 탐색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나 절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색한 거죠. 정답은 데이터 탐색입니다. 13번 문제는 사실 제가 문제를 잘 복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어떤 뉘앙스의 문제인지 잘 몰라서 일단 뭐 하향식 접근이나 뭐 상향식 접근과 관련해서 방법론들을 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쉽지만 문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 14번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품질 관리도 원래 기존에 우리
기출 문제들을 봤을 때 좀 등장하지 않았던 좀 숨어 있던 부분에서 끄집어낸 것 같아요. 데이터 품질의 관리 체계를 보면 뭐 품질 계획이나 품질 통제나 품질 보증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품질 관리 쪽으로 보면 여기서 또 그 지문 자체에서 좀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항상 "뭐뭐로만 구성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닐 때가 많죠. 얘도 가이드라인에 등장을 하긴 하는데 숨어 있는 내용이라서 찾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점점 꼼꼼하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아마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고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책을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숨어 있는 부분들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그게 아닌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확률의 힘이 있습니다. 지문을 잘 읽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확률의 힘을 믿고 가볍게, 가볍게 어차피 기출들 나오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그런 주제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이고요. 분석 과제.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큰 그림이란 말이죠. 한 명 한 명의 어떤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말고 회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분석 과제를 발굴하고 어떤 과제를 먼저 실행할 것이냐 이걸 따지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과제가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급성과 난이도로 나눠서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급성과 난이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급하냐? 회사에서 급한 거는 누가 시켰을 때, 사장님이 시켰을 때 급해지는 거거든요. 분석 데이터의 규모가 크다 작다. 사장님이 시키면 분석 데이터의 규모가 크든 말든, 다양성이 크든 말든, 처리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난이도와 조금 더 관련이 있겠죠. 기술적인 요소보다는 좀 비즈니스적인 요소, 그 아래에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라든가 전략적으로 중요도, 사장님의 관심 이런 거에 따라서 시급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나하다가 되죠. 16번에 분석 성숙도 모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원래는 안 그랬겠지만 제가 이렇게 CMMI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 성숙도 평가 모델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게 이름을 줄였을 때 CMMI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분석 성숙도 모델을 평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는 게 그런 비교 작업이 될 거예요. 얘도 상당히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석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유사 업종이나 경쟁사의 성숙도 수준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괜찮은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절차적으로 봤을 때 분석 성숙도 모델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지금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계를 봤을 때 이후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맞지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데이터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 시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분석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과제를 먼저 실행을 할 것이냐라고 따질 때 이때는 보면은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되게 돈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미리 따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석 마스터 플랜 쪽에서 보면 돈 이야기가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3번을 봤을 때 비즈니스 성과라고 하는 게 얘는 약간 결과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상 성과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헷갈렸을 것 같은데 돈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것과 얘는 아웃풋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 수준 진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씩 읽어볼까요?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진단을 통해서
분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1번은 문제 없어 보이고요. 2번도 항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번을 보면은 분석 수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업종 경쟁사와 비교해서 분석 경쟁 환경 확보를 위한 미래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할 수 있다. 다 좋은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분석 수준 4번에서 분석 수준 진단은 분석 프로젝트 통해 창출된 구체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하고 측정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얘도 역시 말만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분석 수준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 그대로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은 분석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구체적인 성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한다. 얘는 잘 말을 풀어보면 이미 실행을 한 결과, 그 이후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이잖아요. 수준 진단은 현황에 대한 파악인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결과에 분석을 실행한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만 보면은 속기 쉽지만 4번은 조금 어색하다라는 거죠. 예전까지는 문제들을 보면 얘가 확실히 아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유독 문제들을 읽어보면 문제들에서 얘가 조금 어색하다. 상대적으로 더 옳은 말이다. 상대적으로 더 좀 틀린 말이다.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의 표현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조금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9번입니다. 조직 구성,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4번에 있는 분산 구조를 보면 분산해서 인력들이 분산해서 현업 부서에 분석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현업 부서에 배치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업 부서의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거 가능하죠. 더 빠르게 처리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직의 분석 역량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0번입니다. 마지막 파트 2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서 부적절한 것을 또 묻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결국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데이터에서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들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봤을 때 데이터 표준화 관리 체계, 데이터 아키텍처까지는 괜찮은데 데이터 시스템의 사용자 수라든가 운영 비용 관리는 거버넌스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돈 이야기는 여기는 거버넌스 이런 애들은 좀 좋은 이야기, 미래의 비전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비용의 문제를 태클을 거는 것들은 거버넌스에는 보통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을 할 때 운영의 측면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돈 이야기가 나올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파트 1, 2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거는 파트 3죠. 그러면 데이터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1번이고요. 상자 그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자 그림이 앞서서 우리가 4분위수라고 하는 0%, 25, 50, 75, 100%의 5개 분위수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림은 빠져 있지만 이런 상자가 있고 중앙값이 있고 위아래로 수염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상자 수염 그림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상치 탐지 같은 것들을 할 때 IQR 같은 것들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상자의 형태에 보서 관측치 개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자 그림에서는 대개 개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자의 전반적인 모양이라든가 위치 같은 걸로 그룹 간의 비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룹에 사람이 10명이 있을지 100명이 있을지 1000명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위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비율 혹은 위치의 느낌이죠. 사람 수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오늘날 이제 분석 도구들을 보면 이런 사람 수 같은 것들도 상대적으로 차이를 둬서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 같은 것들은 어떤 그래프 같은 것들에서는 이 상자의 폭 있죠. 상자의 폭으로 관측치 개수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측치가 많은 그룹의 크기가 큰 그룹은 상자 그림을 옆으로 좀 뚱뚱하게 그리고 사람이 좀 적은 곳은 얇게 그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상자 그림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아웃라이어를 판단을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4번을 보면 갑자기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의 컨셉들은 우리 일반적인 추정과 검정, 이런 추론 통계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죠. 데이터에서 이상값을 판단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추론과는 사실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본 평균과 표준 오차는 아예 그냥 낄 때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는 꽤 괜찮은 이상치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방법들인 거죠. 23번 통계적 추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론에서 주로 검정 통계량들을 계산하는 검정 쪽에 좀 힘들이 많이 실려 있고 거기에 공부할 것들이 많은데요. 우리 T 분포, F 분포, 카이 제곱 분포,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분포들입니다. 검정만을 위해서 만들어낸 검정을 위한 분포거든요. 그 검정을 위한 분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들을 계산을 할 때 T 값, F 값, 카이 제곱 값 같은 것들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번에 있는 항상 단 한 개의 통계량만 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에 활용된 뭐 분포 같은 것들이 그냥 그때그때 다르고 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으로 가서요. 회귀 모형의 유의성 및 적합성 판단. 회귀 모형을 적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읽고 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네요. 회귀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 판단한다. 우리가 y는에서 보통 그냥 뭐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베타 2 x2, 그다음에 쭉 가서 베타 p xp까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뒤에 보면 오차항 입실론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치고 여기에 있는 p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x를 설명하는 이 전체 모형의 어떤 유의성 검정은 F 검정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때 분산의 분해 이런 것들 우리 이야기를 했었죠. 분산의 분해를 활용해서 아래에 나오는 결정 계수 같은 것들도 계산을 하고 x들이 y를 얼마나 설명을 하는지를 본단 말이죠. 분산과 관련된 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따지는 거 F 검정이죠. 그래서 문제였고요.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이라고 하는 거는 회귀계수, 베타들을 의미할 겁니다. 만약 여기 있는 베타 1이 0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0 곱하기 x1을 해버리면 0이 나올 거니까 x1이 크든 작든 y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죠. 검정 중에서 이게 0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 차이가 0이다 아니다. 이 값이 뭐 0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거 t 검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독립 변수, 종속 변수를 설명을 하는데 유의미한지 아닌지 판단한다. 뭐 문제가 없고요. 혹시라도 이게 뭐 순서가 뒤집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다른 데서 쓴 글을 보면 독립 변수라고 하지 않고 이거 x를 말하죠. 설명 변수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표현들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출제자가 바뀐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 개수에 대한 부분도 큰 문제가 없고요. 4번은 정답이 4번인데 뭔가 오답과 관련된 문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를 몰라서 억지로 좀 만들어냈는데요. 앞쪽에 있는 세 개는 올바른 표현이고 마지막에 있는 애는 4번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25번입니다. 제가 크게 의미 없다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 이 척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명목척도, 서열척도라고 하는 거 우리 생각을 해보면
명목적도 뭐 남자 여자를 1, 2로 저장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열척도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등급 같은 것들이 있는데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뭐 3등급이냐 순서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1과 2와 3의 차이가 똑같은 1 차이가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간척도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차이가 있을 때 1, 2, 3이 있을 때 1과 2의 차이, 2와 3의 차이가 동일한 1 차이입니다라고 보는 거겠죠. 여기서 절대적인 0점이 존재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간척도와 비율척도를 또 나누게 되는데요. 0점이 존재하는 것 비율척도고 0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구간척도인 거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뭐 되냐 안 되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율이라고 하는 게 나눗셈이죠. 그렇죠?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비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이 안 되는 거 구간척도. 그다음에 나눗셈, 비율을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비율적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검정 어려운 이야기죠.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일반적인 가설 검정의 그 개념들을 발로 풀어내게 되는데요. 유의 수준 같은 것들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뭐 통상적으로 0.05, 0.02를 활용을 한다. 이게 누군가한테는 맞는 이야기고 누군가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학교에서는 통상적으로 0.1을 쓸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통상적으로 0.001을 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0.05, 0.01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얘는 뭐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답이 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겠죠. 위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네, 개념적인 것들인데요. 항상 유의 확률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정답이 갈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설명대로 기무가설이 참 H0가 맞다고 치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올 확률 혹은 그것보다 더 극단적인 것들이 발생할 확률인 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치고 우리 데이터에 있는 차이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 라고 봤을 때 유의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기무가설 하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기무가설을 가정을 했는데 기무가설이 맞다고 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대요, 확률이.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 기무가설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거든요. p-밸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정이 잘못됐다. 기무가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반대죠. 기무가설 채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오히려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죠. 27번 교차 분석이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하게는 영어 표현을 보면 뭐 크로스 태블레이션, 교차표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좀 통용되고 있는 표현과 엄밀하게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쓰는 표현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교차 분석은 이렇게 범주형 변수 두 개로 만든 교차표를 활용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비슷하게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애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업무나 비즈니스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두 변수의 관계를 본다, 변수들끼리의 관계를 본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졌을 때 상관 분석은 통계학에서는 숫자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보는 것만을 상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교차 분석은 두 범주형 변수의 관계를 따지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4번에서 보면 연속형 변수다, 뭐 숫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혹은 뭐 하나가 숫자고 하나가 범주형이다. 이것도 역시 교차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28번에 상관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제가 이 밑에 있는 보기를 완벽하게 재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관계수의 수식을 보면 평균을 빼고 x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것. 우리 일반적으로 표준화라고 부르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y의 실제 값들에서 y의 평균을 뺀 다음에 이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관측치 1부터 n까지 관측치에 대해서 다 이걸 더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x들을 일괄적으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뭔가 더해 줘요. 무언가를 더합니다. 혹은 무언가를 빼요. 어차피 평균도 같이 그만큼 똑같이 크고 작아지기 때문에 요거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 주었을 때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비율을 바꿨을 때도 어차피 여기에 있는 표준 편차도 딱 그만큼 커지고 작아지거든요. 나누기를 해보면 효과가 상쇄가 됩니다. 표준화라고 하는 게 평균에 따른 어떤 위치의 이동, 표준 편차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이런 비율의 이동, 크기의 이동을 보정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뭘 더하니, 얼마를 곱하니 이런 것들은 상관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여기 다 일괄적으로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서 마이너스를 하나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겠죠. 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보기를 제가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라고 하는 개념 혹은 이 수식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그래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려운 문제, 개념을 묻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어려운 개념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29번입니다. 잔차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잔차도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보통 x가 x축에 들어오고요. y축에는 y 값이랑 y의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을 뺀 잔차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x 값이 작을 때 이런 잔차들이 어떻게 되냐, x 값이 클 때 어떻게 되냐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잔차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0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펼쳐져 있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합니다. 어떨 때는 조금 크게 여기 만약에 잔차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실제 값이 더 큰 거죠. 실제 값은 더 큰데 우리가 조금 작게 예측을 해서 잔차가 양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어떤 값들이 음수가 나와 있다라고 해보면 실제 값에 비해서 예측 값이 커서 과대평가를 해서 잔차가 음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선형 회귀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떤 그림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U자 형태가 나왔다고 했을 때요. 선형 회귀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 잔차도는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을 기준으로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x 값에 상관없이 항상 중심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위아래로 살짝 흩어져 있는, 크게 봤을 때 이런 정규분포의 느낌을 가지고 점들이 흩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U자라고 해보면 그게 아닌 거죠. 뭔가 패턴이 다르거든요. 이런 정규분포의 느낌이라는 게 x 값의 변화에 따라서 뭔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1번은 아닌 거죠. 오차항의 등분산성 가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x 값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얘가 펼쳐져 있는 폭, 이쪽에는 막 가운데 잘 몰려 있는, 이쪽은 뭐 널찍하게 흩어져 있거나 여기선 다시 줄어든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미 U자로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쪽 뭐 작은 쪽에서는 위쪽에, 아래쪽에서는 좀 아래쪽에 펼쳐져 있고 여기 위에도 보면 펼쳐져 있는데 이 폭이 봐야 돼요. 만약에 이 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x가 작을 때 U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보면 얘는 등분산은 만족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퍼짐의 정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해보면 등분산의 과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완벽하게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걸리네요. 아마 실제 그림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선형 모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x로 괜찮았다라고 보면, x가 잘 설명을 했다라고 보면 아래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U자형의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x가 작은 쪽에서는 얘를 과소평가하고 x가 엄청 큰 쪽에서도 얘를 과소평가하고
그다음에 x가 중간쯤 되는 곳에서는 얘를 과대평가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말 자체가 뭔가 양쪽 극단에서는 좀 일반적인 패턴, 그다음에 중간 쪽에서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봤을 때 얘는 곡선의 형태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곡선의 관계를 잘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양쪽 끝에서는 과소평가, 가운데서는 과대평가 이야기가 나온 거죠. 비선형 모델 검토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x의 제곱과 관련된 항목들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볼 수 있겠죠. 4번 문제는 그럴싸한데 우리 잔차도는 x 하나 y의 y와 그 예측값의 어떤 잔차를 활용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x와의 어떤 관계를 아예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얘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30번 문제인데요. 통계적 추론과 가설 검증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2번 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따지는 이표본 검정인데요. 요거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H0, 뮤 A랑 뮤 B가 같다 일 거고요. 이거 똑같은 표현이 뮤 A 빼기 뮤 B는 0이다 있죠. 는 0, 0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검정이 T 검정입니다. T 검정을 통해서 T 값을 계산하고 P 밸류를 계산을 할 거고요. 여기서 대립가설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에 따라 다를 텐데 보통은 평균 차이를 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르다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크다, 작다를 가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문항 구성을 생성의 AI를 써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피드백까지 해서 했지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B가 A보다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대립가설이 보통 다르다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배경 상황이 없는 상황이죠. 배경 우리가 뭐 기무가설을 어떻게 설정을 한 상황에서 뭐 p 밸류가 0.05보다 크다 작다 이야기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p 밸류가 0.05보다 큰 상황에서는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죠. 그래서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확실히 1번이 잘못된 문항이네요.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X들을 관계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조합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죠. 그 이야기가 1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상관계수를 구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변수 조합들을 만들게 됩니다. 제1주성분부터 순차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할 때 그 해변에서 우리 모래성 이렇게 모래 쌓아두고 가져가는 게임 있죠. 그 느낌이거든요. 첫 번째 성분이 왕창 가져갑니다. 그럼 남은 것 중에서 두 번째 성분이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먼저 가져간 애가 많이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되다 보면 주성분 성분의 번호가 커질수록 걔는 뒤로 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고유값 분해 같은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고유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고요.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원래 뭐 10개 변수가 있었는데 2개 성분만 선택을 했다. 그게 차원 축소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고요. 다중공전성, x들끼리만 관련이 많았는데 독립적인 변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다중공전성 문제 해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33번 원래는 R에 회귀 분석 결과가 붙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회귀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정 개수가 0에 가깝다. 그럼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낮은 거죠. 그렇죠? 이건 괜찮을 것 같고요. 유의 확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의 수준보다 작은 변수는 종속 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p 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낮아야 의미가 있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중 공선성이 의심될 경우 이거 확인해야 된다.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번에서 분석 결과에서 잔차가 가장 크거나 개수가 가장 큰 변수가 유의한 변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x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여러 개 x들에 대해서 각각 회귀 개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 변수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따지게 됩니다. 회귀 개수라고 하는 것들은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x 값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키가 있는데 키를 센티미터로 넣었을 때 이거 그대로 미터로 변환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80이 있다가 이게 1.8로 바뀌겠죠. 그럼 다른 데이터가 바뀌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베타 1의 값이 원래 만약에 2였다라고 해보면 180cm가 들어갔을 때 2였다라고 해보면 이걸 미터 단위로 데이터를 바꿔서 넣으면 얘가 100분의 1로 줄었죠. 그럼 반대로 얘는 100배가 됩니다. 회귀 개수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 인풋으로 들어와 있는 x들의 그런 스케일, 유닛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회귀 개수가 단순히 크다 작다라고 해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따질 수가 없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p-밸류를 가지고 이 변수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죠. 근데 p-value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p-value가 어떤 애들은 0.01이고 어떤 애들은 p-value가 0.02라고 했을 때 p-value가 더 낮으니까 더 유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엄밀하게 말했을 때 그냥 얘는 절대평가인 거예요. 유의 수준보다 p-value가 낮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p-value가 더 작으니까 더 중요한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4번에서 개수가 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엄격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지스틱 회귀는 로짓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관심 있는 확률을 가지고 이런 이상한 변환을 한 다음에 회귀 모형, 선형 회귀 모형처럼 회귀 모형을 적합한 무언가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관심 있는 변수가 주로 이진형, yes, no의 문제일 때 확률을 예측하고 확률을 설명할 때 쓰고 있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용을 한다. S자 모양의 함수인데 요게 그 S자 모양, 로짓이라고 하는 게 S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는 이런 로짓 함수를 로짓 함수를 의미할 때도 있고 그냥 S자 모양 요렇게 생긴 함수들을 다 시그모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즈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공 확률을 실패 확률, 성공하지 못할 확률로 나눈 값이고요. 로지스틱 회귀 개수가 양수면 여기 있는 요 베타 1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양수면 x 값이 증가할 때 성공 확률이 증가함을 의미를 한다인데요. 이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4번과 같이 엮어가지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x가 증가할 때 베타가 양수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같이 증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왼쪽에 있는 로짓도 커질 겁니다. 여러분 로그라고 하는 애는 일십, 백, 천만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거를 1, 2, 3, 4 산술적으로 증가하게 변환을 하는 거지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 있는 로그 이 머시기의 값이 커진다라고 해보면 안에 있는 이 값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방향은 일치합니다. 분자의 파이가 있고 확률이 있고 분모의 1 빼기 파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분자가 커진다. 혹은 분모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분모에 보면 1 빼기 머시기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빼기 머시기. 그러니까 확률은 다시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지치라고 하는 특별한 변환을 해놓긴 했지만 이 말, 3번의 말은 맞긴 한 거예요. 확률을 증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습니다. 4번으로 가보면 오즈비라고 하는 아까 오즈에 그게 있고요. 독립 변수가 1 단위 증가할 때 성공 확률이 몇 배를 증가한다.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로그가 껴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로그가 껴있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환 같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확률 자체가 몇 배 증가한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4번이 가장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네요. 35번입니다. 두 숫자 변수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거 3번이 답이 되고요. 답인 이유가 뭐 마이너스 0.0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작은 것도 있지만 반비례, 이건 명확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선형 회귀 모형도 그렇고 이런 상관계수도 그렇고요. 관계를 비례 관계를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비례라고 하는 거의 수식을 보면 y는 x분의 1이거든요. 그렇죠? 상관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는요. y는 ax의 관계에서 a가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점도들이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냐. a가 양수 혹은 상관계수가 양수인 거고요. 얘네들이 관계가 있는데 직선의 관계가 있는데 기울기가 내려가는 느낌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음의 관계가 있냐. 요게 a가 마이너스 1대 1겠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0일 때 요럴 때인 거죠. 이게 상관계수가 양수다라고 해서 정비례, 음수다라고 해서 반비례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비례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게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두 변수가 양의 관계가 있다, 음의 관계가 있다라고 확정하기는 쉽지 않고요. 통계 검정을 해볼 수 있죠.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을 해서 검정을 통과를 하면 이 상관계수가 크든 작든 유의미하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0.01이라고 해서 p-밸류가 무조건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0.01이라 하더라도 관측치가 엄청 많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검정을 통해서 이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고, 근데 검정 자체가 확실한 게 아니거든요.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정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죠. 1종 오류, 2종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류를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36번 에서 봤을 때 불규칙 요인에서 좀 일부러 억지 표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규칙 요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 것 같은데요. 불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오차를 의미를 하죠. 랜덤을 말을 하는 거죠. 규칙 요인은 없고 오히려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해운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이클 효과, 뭐 순환 효과 같은 것들이, 순환 요인 같은 것들이 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4번은 확실히 오답입니다. 잘못된 거죠. 37번에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 좋은 표현인데 여기 있는 회귀 계sun 중 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베타 제로고요. 베타 제로에 대해서도 역시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베타 제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좀 보정의 역할을 할 때가 좀 많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x들 아니겠습니까? x들이 y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고 x들은 각자의 회귀계수와 각자의 회귀계수에 대한 검정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따질 때는 회귀계수 중에서 절편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절편이 유의하든 유의하지 않든 상관없이 베타 1, 베타 2 이런 애들을 따로따로 검정의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결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y 값이 들쭉날쭉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아주 일반적인 게 주가 데이터죠. 주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뭐 트렌드를 보고 이 안에서 뭐 쪼개기 작업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스테이셔너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 아리마 이런 분석들을 하기 위한 거예요. 추세는 제거를 하고 보통 분석을 합니다. 보통 주가 데이터를 볼 때 주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는 당연히 이런 트렌드를 보고 사이클을 보고 계절성을 보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건데요. 또 다른 우리 투자 방법 중에서 보면 이제 변동성, 흔히 이제 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변동성을 분석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거기서는 트렌드를 디트렌드라고 해서 없애고 갑니다. 트렌드를 없애는 방법을 그걸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보면요.
이동 평균이라든가 지수 평활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를 스무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제가 그냥 스무스하게 표현해 놨지만 실제로는 오르락내리락이 좀 심하단 말이죠. 이런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거를 조금 스무스하게 바꿔 보자가 1 번, 2번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스무스하게 바꿨다라고 해서 이런 뭐랄까요? 트렌드가 제거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추세가 제거되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니고요. 계절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그 트렌드와는 거리가 멀고 답은 이제 4번 차분이 됩니다. 차분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데이터를 본다라고 해보면 오늘의 주가에서 어제의 주가를 빼는 작업 볼 수도 있고요. 가끔은 로그를 통해서 이런 디트렌드 작업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경험이 있으면 사실 좀 쉽게 가볼 수 있는데 좀 생소한 문제, 그죠? 잘 안 나왔던 문제죠. 39번입니다. 데이터를 분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에 사실 데이터를 분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7대 3, 뭐 8대 2로 나누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이 이전에 보면 데이터를 3등분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세스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분석 도구들에서 보면 데이터를 4대 3대 3으로 나누는 게 거의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트레인은 말 그대로 학습, 훈련용 데이터죠. 뭔가 패턴을 찾고 정보를 찾는 데이터인 거고 밸리드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각각의 모형별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거나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모형 같은 것들을 찾는 작업을 할 때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모형이 나오면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마지막에 평가만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위에서 뭐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고 학습을 하고 어떤 모형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전혀 안 쓰고 마지막에 최종 모형이 하나가 나오면 마지막 최종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도 시험 치기 전에 파이널 테스트 이런 걸 하듯이 마지막 모형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꽁꽁꽁 아껴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설명이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일반적인 수행 단계는 배우지 않았어도 글자의 느낌들, 단어의 느낌이라든가 프로세스를 좀 따져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선형 회귀 모형과 조금 다르게 생겼죠. 노드라고 부르는 덩어리 전체가 있으면 이거를 두 개의 그룹으로 이지분리라고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작업을 할 건데요. 나눠진 두 그룹의 차이가 크게 바뀔 겁니다. 분류의 문제든 뭐 회귀의 문제든 나눠진 두 그룹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끼리는 차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의 느낌에서 같은 그룹끼리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순도가 높아진다. 불순도가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순수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불순도가 나오고 서로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활용을 해서 얘를 섞어서 쓰다 보니까 함정처럼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특히 3번에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선형 회귀 모형과 대비를 했을 때 비모수적인 방법으로 탐색을 하거든요. 어떻게 나눴을 때 차이가 커지는지 각 그룹 안에서 순도가 높아지고 한쪽은 0만 모이고 한쪽은 1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혹은 물순도를 줄인다거나 그룹끼리의 차이를 줄인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지를 진짜 다 나눠봅니다. 네. X1으로 X2로 막 나눠보면서 계속해서 시도들을 많이 해보고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쉽게 말해 노가다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비모수적인 모형이고 선형성 가정, 정규성 가정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의사결정 나무는 분류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연속형 수치 회귀의 문제에서도 당연히 쓸 수 있죠. 의사결정 나무 모형의 알고리즘들 여러 개 중에서 카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이름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 앤드 리그레션 트리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 인공신경망 모형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고요. 이것도 그 출제진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 딥러닝과 관련된 문항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좀 적게 출제되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적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항상 이라는 단어가 있는 3번이 답입니다. 43번이고요. 좀 어려운 문제,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클리드 거리, 맨해튼 거리, 민콥스키 거리 이런 것들 좀 익숙하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공간상에서 두 점이 있을 때 여기는 x1, y1, x2, y2 있을 때요. 이거 거리를 어떻게 볼 거냐인 거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하는 유클리드 거리죠. 그래서 x1과 x2 같은 좌표값끼리 빼기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요. 이 길이의 제곱이겠죠. 더하기 y 값의 차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 빗변의 길이 혹은 거리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1번 유클리드 거리가 됩니다. 맨해튼 거리는 여기에서 절대값으로 바꿉니다. 제곱 말고요. x 끼리의 거리, x 간의 거리가 얼마냐? 더하기 y로 봤을 때 거리는 얼마냐? 절대값으로 계산을 하는 거. 이게 맨해튼 거리죠. 민콥스키 거리는 위에 있는 이 개념을 좀 확장을 시키는데요. 얘를 뭔가 1승의 느낌, 얘는 2승의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p승으로 바꿔서 x와 x끼리의 거리를 p승을 한 거예요. 뭐 절대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끼리의 거리를 p승을 한 거를 p제곱근을 구하겠다. 이게 민콥스키 거리입니다. 말로비스 거리는 조금 이제 특이할 수 있는데 얘는 뭐 평균 보정 같은 것도 하는데 차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x, y를 여기서 거리를 계산을 할 때 보면 서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거든요. x랑 y를 거리를 계산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 만약에 관측치들이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너무나 x, y 값들이 좀 뻔해요. x가 1이면 y 값도 1인 아주 강한 예제를 생각을 해보면 x가 1일 때 y도 1이에요. 그 다음에 x가 2면 y도 2예요. 무조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1번, 2번, 4번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뭔가 실제 거리보다 조금 뻥튀기가 될 수 있겠죠. 어차피 1, 1, 2, 2로 간다라고 해보면 이거 굳이 두 개를 볼 필요가 없고 하나만 봐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흡표진 정도, 표준 전차라든가 혹은 두 변수의 어떤 공간에서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공분산식, 공분산 행렬 이런 것들의 뭐 역행렬을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설명이 길어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르게 뭔가 표준 편차 혹은 상관관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3번 말로비스 거리입니다. 44번 우리 분류 모형에서의 어떤 평가 지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예 설명 자체가 F1 스코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합 평균의 특성상 하나가 0이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 게 둘 다 적당히 커야 큰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밀도도 중요하고 재현율도 중요하니까 두 수치의 조합 평균 F1 스코어를 가지고 분류 모형의 성능 같은 것들을 비교하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F1 스코어는 그래서 숫자를 봤을 때 이 F1 스코어만으로 이 모형의 성능이 얼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로 모형 비교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45번입니다. 연관규칙 분석에서 지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전체 거래 중에서 그 해당하는 케이스의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비율을 단순히 계산하면 되는 문제이죠.
이때 지지도라고 하는 게 어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건, A라는 제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포트 A만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A가 들어가 있는 거 개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연관규칙 분석에서는 방향이 있죠. A에서 B나 B에서 A나 서포트를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냥 전체 중에서 A도 들어가 있고 B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율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수 중에서 보통은 규칙에 대한 지지도를 계산하게 되니까요. 항목 A와 B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지지도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죠. 46번입니다. 확률, 단순한 확률 문제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요. 조금 또 새롭고 또 어려운 문제이죠. 이게 우리 참 어렵습니다. 공간 누군가는 이거를 그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는데요. 일단 보면 전체 데이터가 있고 이름 변수랑 성별 변수가 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10%씩 결칙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측이 하나라도 있으면 걔네들을 빼고 보려고 하는 거죠.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구멍난 애들이 여기에 보면은 뭐 이름을 기준으로도 구멍난 애들이 있고 성별을 기준으로도 구멍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구멍이 있으면 분석에 활용하지 않겠다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전체 중에서 얼마나 제거가 될 것이냐인데요. 네모를 생각을 해볼까요? 네모난 전체 100%의 어떤 관측치들이 있다라고 치고요. 데이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9대 10으로 9대 10으로 9대 1로 죄송합니다. 9대 1로 결측이 아닌 애들과 결측인 애들, 비어 있는 애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름과 상관없이 독립적이라고 했으니까 성별을 기준으로 또 9대 1의 문제로 이렇게 비어 있는 애들이 있다라고 치면요. 전체 데이터가 100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 비어 하나라도 값이 비어 있는 애들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10개가 있을 거고 이렇게 10개가 있을 거고 하나가 겹치니까 그렇죠? 20에서 하나를 빼주면 19%가 되겠죠. 뭐 여집합으로 보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19%가 나올 겁니다. 이게 숫자 계산이 어렵죠. 사람마다 좀 잘하고 관심 있는 쪽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파트 1, 2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런 46번 문제 같은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외우기 어려워하고 외우는 거 틀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확률 문제도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7번입니다. 아이고, 그림이 하나 잘못 들어갔네요. 이건 무시해 주세요. 네. 군집 분석에서 뭔가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관측치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룹에 할당을 하거나 붙여가면서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룹끼리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그룹이 있고 관측치들이 있을 때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C 그룹이 있어요.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데 얘는 무시해 주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그룹이 더 서로 가깝냐의 문제인 거죠. 결국 계층적 군집화에서는 모든 관측치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때까지 그룹끼리도 합쳐야 되거든요. A, B를 먼저 묶을 것이냐, B, C를 먼저 묶을 것이냐, A, C를 먼저 묶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때 단일 연결법은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지고 각각의 그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자가 되는 거고요. 완전 연결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 거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룹끼리의 거리를 계산해 보자가 되는 거죠. 평균 연결법은 보통 모든 가능한 관측치들의 조합의 거리의 평균으로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근데 와드 연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에 해당하는 거죠. 군집화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애들끼리 차이가 적어야 되거든요. 잘 묶이면 잘 나뉘면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끼리는 차이가 적어지고 멀리 다른 그룹에 있는 애들이랑은 차이가 커지거나 좀 벌어지거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와드 연결법의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A, B로 묶었을 때 오차 제곱함 여기에 이제
평균점이 생기겠죠. 평균점을 기준으로 관측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BC를 묶었을 때 어떤 그런 숫자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AC를 묶었을 때가 또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묶었을 때 오차 제곱항, 여기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가장 적을까를 계산을 한다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세 개들은 그냥 단순한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요. 하나만 다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48번입니다. 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지도 학습인 군집 분석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각 집단이 아니죠. 각 집단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없는 집단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네, 비율의 문제입니다. 49번이고요. 전체 거래건이 100건이 있는데,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볼까요? 전체 건이 1000건이 있고요. A를 포함한 거래가 600건, 그 다음에 B를 포함한 거래가 400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한 거래가 여기에 300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규칙 A, B의 신뢰도를 구하라 라고 하는데요. 신뢰도는 방향이 엄청 중요하죠. 전체 A 중에서 B도 포함한 거 얼만큼 되냐인 거예요. 전체 A가 600이고 600개 중에서 B도 포함한 거 여기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죠. 300이 들어올 거니까 비율은 0.5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리프트 향상도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또 연관 규칙 문제들이 이번 48회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향상도라고 하는 지표를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향상도는 독립을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이라고 해보면 요거 그냥 단순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 두 개 이거 곱하기 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독립을 가정했을 때 이 확률의 계산을 이렇게 하죠. 실제로는 관련이 있거든요. 장바구니 분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A 품목과 B 품목이 뭔가 같이 많이 팔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라는 품목과 B라는 품목이 서로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해보면 리프트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통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A라는 비율로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요. 이게 리프트의 어떤 기본적인 식이라고 보면 만약에 A 품목과 B 품목이 서로 그냥 독립이에요. 남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상관계수 같은 경우에 서로 남남이면 0이 기준값이 되겠죠. 근데 리프트는 만약에 서로 남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독립이니까 아래 거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리프트가 1일 때 두 제품이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리프트가 1보다 크면 클수록 뭔가 두 제품이 독립을 가정했을 때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봤을 때 랜덤이라고 보기에는 항상 자주 담기더라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향상도가 0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럼 이거는 대체제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A가 팔릴 수 있고 B가 팔릴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랜덤이라고 해보면 A를 산 사람이 얼마든지 B를 살 수도 있는데 0에 가깝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A를 살 수도 있고 B를 살 수도 있는데 동시에는 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라면이 있는데 라면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신라면을 담는 사람, 진라면을 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두 개를 동시에 담는 사람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의 기준값은 1이고요. 1을 기준으로 0에 가까워지면 서로 대체제의 관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커지면 서로 보완제인가요? 서로 같이 많이 팔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거는 3번입니다. 4번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향상도가 1보다 클수록 그러면 1보다 크면 클수록 뭔가 관련이 있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0의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48의 50개 문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문제는 확실히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많고, 특히 파트 1, 2에서 보면 좀 뭐랄까요? 확실한 오답, 확실한 정답보다는 단어들이 섞이고 그런 표현들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좀 꼼꼼하게 지문을 읽고 꼼꼼하게 공부해야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48회는 지났고 49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꼼꼼히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출 문제는 가장 최신 기출 문제일수록 더 가치가 있겠죠. 특히 무언가 느낌, 제가 느낀 느낌이 무언가 출제진이 좀 바뀐 것 같다. 혹은 생성형 AI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8회 문제들을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